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 오늘과 내일을 전망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오늘은 최근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는 2018년 결산의 세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산업 경쟁력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산업들의 진짜 경쟁력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산업연구원 원장 지내셨죠? 우리 김도훈 경희대학교 특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산업 경쟁력이 이렇게 비상등켜였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올 때까지 온 임계점에 이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경쟁력을 굉장히 잘 발휘하던 우리 주요 산업들이 지금 꽤 많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산업들도 있다라고 조금 얘기할 더 구체적으로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우리 산업들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경상수지 갖고 많이 따져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경상수지가 4.3 최장의 하여튼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려서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게 있는 모양이죠. 반도체 착시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겁니까? 반도체 착시는 이미 오래된 얘기고요. 그 반도체를 뺀다면 우리 수출이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 우리 한때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산업의 대표 선수로 거의 등장했던 조선 산업의 어려움은 이미 옛날 얘기가 됐고요. 우리 산업에서 사실은 이게 산업별 생산 동향을 보면 한 전체의 12% 정도의 지위를 점하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에요. 네네.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효과도 굉장히 그럼요. 크고요. 엄청난 큰 효과를 가지는 자동차 산업이 금년 내내 생산이 거의 마이너스 수준에 이르렀다 하면 저는 이 자동차 산업이 전후방에 미치는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산업 전체에 굉장한 경종이 울렸다라고 판단하고 기업도 정부도 그런 좀 경종에 맞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게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꽤 우리 경제가 커진 이 덩치에 눌러 앉아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네. 우리 경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 이렇게 좋지는 못한 모습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다들 이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대기업들,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자동차, 다 대기업들 아닙니까? 대기업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들이 엄살 떠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이런 시각도 없지 않아요. 자기들이 근데 그러면 진짜 어려우면 분발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모습은 안 보이거든요. 아직도 그래도 고가는 좀 많이 차 있나 보죠? 대기업들이 벌어놓은 돈이 크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반도체의 생산은 거의 절반 이상이 바깥에서 하고 있고 자동차도 절반 이상. 그리고 우리 새로운 대표 선수로 역할을 해왔던 무선통신기, 휴대폰은 80~90%가 바깥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깥에서 생산되는 건 수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즉 바깥에서 생산해서 바깥에서 비즈니스를 한 그 업적이 고스란히 대기업의 곳간에 쌓여 있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 현재 국내의 제조업이 꽤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덜 얘기를 하는데 즉 수출도 정체하기 시작했고 하는데도 기업들이 그만큼 절박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출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니까 정부도 그만큼은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은 영업 수지가 엄청나게 지금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데 현대차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가격 경쟁력이라고 그럴까? 이제 노조 때문에 이제 많이 경쟁을 잃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노조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벌어놓은 것도 있고 택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맞부딪히는데 어떻게 어느 쪽 얘기가 더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좀 다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그다지 안심할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력 시장이라고 여겨져 왔던 미국
시장에서 그다지 좋지 않고요. 네, 네. 점점 지금 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그 수준이 더 급박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동차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는 그런 대로 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네, 셈입니다. 네. 그러나 그 함께 일하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는 네.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네. 네. 자동차의 광주 공장, 이건 중복 투자입니까? 노조 주장대로 아니면은 노조의 나름 억지 떼쓰기입니까?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저는 후자 쪽에 손을 후자 쪽에 들어주고 손을 싶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느껴졌어요. 외국의 노동자들이 벌어준 돈을 가지고 얻은 이익을 국내 노동자들을 배불려주는 시스템을 어느덧 만들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국내 노동조합들도 그걸 이용하려는 전략이 굉장히 그런 자세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그런 와중에 광주형 자동차가 들어선다는 것은 네. 자동차 산업의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협 요인이죠. 네. 네. 저렇게 해도 운영이 되는 자동차 회사가 있다 이러면 자기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네. 임금 상승이라든지 자기들의 이익 지키기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테니까 네. 저는 광주형 자동차는 만일에 들었으면 우리 노동시장에도 굉장한 임팩트를 줄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여튼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보면 정부나 결국은 이제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듯한 느낌을 줘요. 결국은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저 밑에 부품업체, 2차, 네. 3차 네. 부품업체까지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동안 그 도움을 받아서 경쟁력을 키워왔던 완성차 업체들이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죠. 거기서 빠지려는 자세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조선업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조선업은 뭐라 그럴까요? 수출, 수주 이런 거 보면 많이 밀렸어요. 밀린 건 맞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세계 물동량이랄까요? 이제 미래 어떻게 보면 조선 수주 전망 이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크다 그러면 확 몰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세계 무역이 조금 위축이 돼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측면이 많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예.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실은 우리나라가 조선 분야에서 가장 강했던 분야가 해양 구조물 분야였어요. 네, 네, 네. 드릴십이라든지 혹은 그 해양에서 석유를 생산하던 그런 시설들이 우리나라가 거의 공급을 독점해 왔어요. 네, 네. 아마 가장 큰 임팩트는 셰일가스의 등장과 함께 유가가 떨어지면서 큰 임팩트를 그렇죠.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선 우리의 주력 그 산업 분야가 네, 네. 무너져 버렸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조선 수주 1위로 올라섰다라고 하는 건 LNG 탱커선이라든지 VLCC 벌크선이라든지 이런 소위 수송하는 선박들은 이제는 꽤 경쟁력을 다시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니까 네, 네.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많이 수출하던 네, 네. 그 수출 실적은 그건 반토막이 된 채 네, 네. 유지가 돼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좀 더 고급화된다든지 뭔가 새로운 어떤 우리의 경쟁력 구도를 좀 바꿔나가야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 산업은 그야말로 큰 충격이 산업을 흔들 정도의 큰 충격이 왔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수도 모르겠어요. 미래의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력을 회복해서 신주력 분야에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수도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기왕에 지금 고통을 겪는다면 이때 아주 확실하게 겪어가면서 그렇습니다. 바꿀 거 바꾸고 하면 좋겠죠. 사이즈는 좀 줄이고 네. 그러나 실력은 키워서 예, 예.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산업으로 네, 네. 커갈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하여튼 그런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고통이라고 지금 한번 보지요. 조선업은. 좋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반도체 쪽이 지금 역시 4차 산업이 있어서 계속 괜찮을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내년에 가격이 꽤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4차 산업혁명 때문이죠. 뭐 데이터 센터를 짓고 많은 센서들을 IoT 때문에 네. 많은 센서들을 이 수요가 네.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소위 암호화폐 네, 네. 마이닝 때문에 네, 네.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필요로 했습니까?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반도체는 와서는 안 될 bonanza가 너무 오랫동안 한 2년 정도 bonanza를 누렸죠. 네. 하늘에서 너무나 좋은 bonanza의 환경이 대박. 대박이 터져버렸죠.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경쟁자는 없는 가운데 한국의 두 업체가 거의 세계의 물량을 다 독점해서 공급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 물량 확대 모든 걸 다 누리고 지금은 그 보난자 시대의 끝자락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 bonanza를 10년, 20년, 누릴 50년 수는 연장만 할 수 있다면 누릴 수는 그럼 없죠. 되는데 누릴 수는 그건 없죠. 불가능하겠죠. 누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난 네, 네.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역풍을 맞을 때가 됐죠. 예, 네. 마이닝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네, 거는 네. 다 알고 있고요. 그 외의 모든 수요도 이제는 정체 상태로 네, 들어가는 네. 것 같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공급자로 드디어 중국 업체가 등장하기 그렇죠. 시작했지 않습니까? 중국 업체가 등장하면 더 이상 이제는 공급 면에서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는 누릴 수 없을 테니까. 이 우리의 경기를 그동안 10여 년 동안 잘 이끌어왔던 업종들의 부침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새로운 것들이 좀 나타나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바이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바이오는 그렇게 효자 산업으로는 뜨고 있지 못하죠. 바이오는 저는 결정적으로 다시 띄우지 못하는 이유가 일종의 공공성이라 할까요? 윤리성의 문제를 내세운 규제가 우리나라만큼 센 곳이 없습니다. 원격 의료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서 론치를 못하고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줄기세포 연구는 이미 우리가 가장 앞서 있다고 했다가 그 황호석 사태 때문에 잃어버린 채 중국이나 이웃 나라로 다 예. 넘어가 버렸죠. 그런 면에서는 바이오 산업의 총알하고 할 수 있는 네. 우리가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분야를 이미 그 기회를 저는 놓쳤다는 느낌이 네. 강해요. 얼마 전에 마침 다행히도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라고 이 정부 들어서 뭔가 하여튼 규제 혁파와 관련해서 준비했던 법안이 있습니다. 다행히 정기국회에서 통과는 됐습니다. 아직 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제 샌드박스법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기대는 큽니다. 그렇지만 실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산업이 론치될 수 있는 문턱마다 네. 이해관계자들이 반대는 커질 거고요. 네. 그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신산업을 열기 위한 규제를 혁파를 하고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네. 피해를 입는 전통 산업의 종사자들을 얼마나 설득하고 달랠 수 있느냐에 네. 정말로 규제 혁파의 성과라 네. 할까요?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분야에서 저는 우리 산업부가 정말로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뭐 같이 일을 한 사람이지만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딘지 모르게 우리가 쌓아온 산업들의 그 큰 빛나는 산업들이 네, 있죠. 네. 우리가 지금 훑어봤던 산업들. 네, 네. 그 산업들을 관리하는 부처로 네. 전락해버린 것 같아요. 최근 한 1, 2년은 또 원전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매몰돼 있었고요. 아무튼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산업부가 지금 이루어놓은 업적에 눌러앉아서 안일함에 젖어 있었으면 안 되는 부처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가나 우리 사회의 새로이 등장하는 문제들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과제들 네, 네.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산업들을 론치하는 역할을 산업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국가가 가진 과제를 풀어주는데 이런 산업들이 역할을 할 겁니다 하고 나서줘야 되는 데가 산업부인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통계 이제 부분별로 업종을 이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만 우리 김 교수께서
우리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게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다. 근데 이 생태계라는 게 어느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태계라는 건 조금씩 잠식되면서 그걸 모르는 사이에 붕괴가 되는 건데 이거 거꾸로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근본적인 변화가 추진돼야 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단순히 이 정부 들어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네. 아주 어느 한 산업에서 특정 몇몇 기업이 실력을 갖춘 뒤에 네네. 협력 기업들을 키워온 게 산업 생태계 네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산업 생태계가 작동을 잘한 이후로는 이 산업 생태계가 닫혀버렸어요. 새로운 인자들이 들어오는 걸 거부를 하는 산업 생태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네네. 잘 아시다시피 거의 그 산업 생태계에서는 자기들 패밀리들끼리만 일하는 산업 생태계가 되어버렸죠. 실리콘밸리의 산업 생태계를 본다면 그야말로 경제. 그야말로 온갖 새로운 인자들이 새로운 탤런트를 가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극을 새롭게 네, 주는 네. 거죠. 근데 이 산업 생태계는 새로운 인자들이 들어오면 잡아먹어버리고 네. 탈취를 해버리고 하는 산업 생태계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산업 생태계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 정부는 그게 대기업에 있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보사님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산업 생태계가 쌓아온 실력을 내버려 버린다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새로운 창의력을 가진 중소벤처들이 커가려면 이 큰 실력 가진 친구들의 도움을 네, 받지 네. 않으면 저기 실리콘밸리에서 쓰는 용어 스케일업 음흠. 커가는 건 역시 큰 친구들하고 협력을 했을 때 그래요. 커갈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 주의해야 될 건 이 산업 생태계가 새롭게 커가는 중소벤처들을 먹어가버리는 그런 것만 워치를 잘하고 네. 이 산업 생태계가 서로 협업을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이 저는 정부가 생각해요. 대기업의 뭐 공정성 얘기하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산업 생태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없어요. 그런 거예요. 네. 말하자면 이걸 키워서 여기하고 라이벌이 될 수 네.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여기 거예요. 자칫하면은 남아있는 저 산업 경쟁력마저 지금 더 오히려 여기는 악화시키는 자꾸만 무시해버리니까 해외로 나가버리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국내의 산업 생태계는 자꾸만 네, 네. 침체돼가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그 영국에 있는 그 장하준 교수도 야 이거 지금 이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는 지금이 위기다. 이미 뭐 그렇게까지 진단을 하더군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지금 이 장하준 교수 얘기도 저는 신문을 통해서 네, 읽어봤습니다만 그분이 잘 지적하고 있는 게 이 정부가 전혀 주력 산업하고 지금 실력이 있는 산업들을 옆으로 비껴놓고 네, 네. 4차 산업혁명을 뭔가 조그만 친구들을 동원해서 네, 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네. 실리콘밸리를 잘 못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네. 큰 녀석들하고 네, 네.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큰 녀석들하고 새로운 네, 네. 창의력 있는 녀석들이 작은 네, 녀석들이 네. 같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걸 자꾸 그렇습니다.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진짜 열려있는 산업 생태계고 네, 네. 미래 비전이 있는 산업 생태계죠. 이 한중일 뭐 협력 대화라는데 네, 네. 하러 가기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부한다 해서 저를 불렀어요. 아, 그랬군요. 거기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기업들을 좀 잘못한 것 있다고 해서 무조건 때려가지고 네. 길들이려고만 생각을 네, 하시느냐.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네, 네. 원하는 방향으로 네. 몰아가는 거예요. 원하는 방향이라는 거는 자꾸만 새로운 산업을 태어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게 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기업들을 때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로 하여금 이 산업 생태계에 기여를 해라. 네, 네.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투자할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걸 길을 열어주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대기업들이 아마 이 정부에서 중소벤처를 키우는 것보다 더 실력 있게 중소벤처를 키워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예, 예. 거기 보면 이제 IMF를 겪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IMF를 통해서 아주 혹독한 겨울을 우리 경제가 또는 산업계가 맞았습니다. 그건 나름대로의 우리에게 저 새로운 어떤
경쟁력을 새로 제고하는 하나의 과정이 됐을까요? 그 우리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완전히 깨부수는 과정이었을까요? 그 당시는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서 위기를 겪었죠. 네네. 이번에는 우리 기업들이 다 밖으로 나가버리는 현상이 나와버리면 IMF는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다시 실력을 네네. 갖추어서 극복을 했는데 네네.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가버리면 네. 누가 실력을 갖추어서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중소벤처들이 네. 크갈라를 기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0년 전 IMF를 통해서 하여튼 혹독한 겨울을 겪고 기업들이 다시 한번 기운을 차렸는데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또 한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기업들은 있습니다. 밖에서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막 국가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어도 네, 그 영화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기업들은 불행한 일이네. 안 봐야겠습니다. 아유, 안 보고도 벌써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먼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한 해외 석학의 통찰을 들어보는 월드 나우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늘 대미 달러 환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할까요? 미국과만 무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와 무역을 하는데 대미 달러화에 대해서 유난히 민감합니다. 그건 아마도 이 달러화가 모든 나라와의 환율과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의 기타 고피너스 교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Is that prices get set in international markets in terms of the seller's currency, and it's the seller's currency price that remains sticky. So if I take an example of, say, Japan selling to Brazil, the assumption would be that the Japanese firm sets price in yen, and that yen price tends to be sticky. The Brazilian firm sets price in real when selling to Japan, and that real price tends to be sticky. But what the dominant currency paradigm tells you is that what really matters is the value of your currency relative to the dollar, and the value of your trading partner relative to the dollar, even if your trade with the US is a tiny fraction of your overall trade. So when Japan sells to Brazil, it's a dollar price, and the dollar price doesn't change. When Brazil sells to Japan, it's again a dollar price, and the dollar price doesn't change. So the dominant currency paradigm is about capturing the fact that the dollar gets used a lot in international trade, and importantly, in trade where the US is on neither side of the trade deal. The exchange rates also matter because it has implications for how much you export to the rest of the world. For instance, if I'm Brazil, the Brazilian real can depreciate relative to the Japanese yen, but still the exports from Brazil to Japan can go down.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the Japanese yen has depreciated relative to the dollar. And as we know, countries have often blamed each other of engaging in currency wars because there's a very strong belief that exchange rate movements help a country in its growth prospects. 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크게 갖는 이유는 미국이 G1이기도 하지만 이 달러 환율이 모든 나라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정의 경제 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